불모하시고 이렇게 와주신 한사회 지도자 및 인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창영 재동포 수석부위원장님의 한영 단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한인회장 오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창영 위원님, 아틀란타 한인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관찰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창영 위원님께서는 제2국민위원회 수석부 위원장으로서 700만 한인 동포들을 위해 국회에서 노심초사 수고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10만 동포들도 양창영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은 작년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하여 한인회관이 전소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1년 4개월 만에 한인 동포가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 문화회관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인 문화회관에서 차세대를 위해 6.25 참전 용사 기념관, 독도 기념관, 의안부 소녀상, 한국 상통생활 전시관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는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 문화를 주류 사이에 알리고 2세와 3세에게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류 사이의 진출 지원과 동포 사이의 단합과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의원님께서 아틀란타 한인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관이 제가 참 제법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아틀란타처럼 이런 한인회관을 갖고 있는 데는 해외 동포 사회의 처음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모험할 때도 제가 김영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모두 열성적으로 초과 달성을 해서 수리비까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하게 건물 하나 있으려니 했었는데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한 걸 보고 아틀란타 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2만 명 계시는데 이런 공회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대견스럽고 부럽고 세계적으로 좀 선전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UN 기후 환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그 당사국 총회에 제가 국회 대표 단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여야 의원 같이 왔는데 야당 의원은 지금 카터 기능을 보시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좀 데리고 간다고 이리 왔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나마 이쪽을 거쳐서 뉴욕으로 해서 그래 제가 서울 들어가는 길에 뉴욕에 잠깐 들렸는데 그때도 이렇게 몇 분 모여가지고 해외 동포관계 현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포관계 일을 시작한 건 제가 1965년도에 지금부터 횟수로 따지면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미국에서 개최된 The World Assembly for Youth, 그러니까 세계 청년 학생 총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한 50여 개 대표 학생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모임인데 한 3개월 동안 7, 8, 9월 한 3개월 동안 미국의 한 3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학생들과 토론도 하고 또 민박도 하고 산업시설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50년 전에.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을 때 미국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민국적법이 1965년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텔레비를 틀면은 그때는 이민국적법이 아주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백미주의, 뭐 우리가 백호주의라고 해서 호주를 나무라는데 미국도 백미주의였었습니다. 유색인종 받아들이는 제한이 많고 이래준 법이 1920년에 제정된 INS 법을 갖고 적용하다가 1965년 하트 앤드 셀러라는 두 분의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민국적법 개정을 합류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65년 7, 8, 9월 그때 내가 여기서 그걸 언론에서 막 감동을 막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65년 10월 1일부터인가 시행됐을 거예요. 그 법의 취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민국적법입니다. 국가별로 쿼타를 2만 7천 명인가 얼마나 쿼타를 정해서 과거에는 국가별 쿼타도 없고 구라파에서 오는 주로 아일랜드 계통 구라파에서 오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이민국적법이었었는데 1965년도에 하트 앤드 셀드라는 두 사람이 중심되어서 만든 이민국적법이 오늘날 시행되는 국적법이다. 그때 제가 여기에 이제 한 30여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유학생들의 애환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하고 같은 심리에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F-비자를 갖고 있지만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여건이었기 때문에 주로 쉬운 일자리가 음식점에서 종업원 일하는 식당에서 접시 닦기 일하는 일들을 해서 어떤 분들은 오라고 해 손바닥에 지문이 없다 하는 분이 있었을 정도로 그냥 급하니까 걸레로 닦다가 걸레 없으면 손바닥으로 닦고 그냥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있으면 그린카드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립대학, 주립대학, 공립대학은 영주권만 있으면 학비도 거의 없을 정도고 이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걸 착안했고 또 그때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저기 이승만 회장님도 같이 학교 다녔습니다만 그때 우리 등급이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 지금은 한 500만 원대니까 거의 한 600배 정도 올랐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81분이었습니다. 81분, 60년대 초에는. 그럴 때 미국 와보니까 이건 뭐 병은 없습니다만 종이컵으로 이제 물을 따라 먹으면 종이컵을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컵이 그때는 요즘은 종이컵이 좀 얇은데 옛날에 종이컵이 왜 그렇게 두꺼웠는지 이제 잘 우러지지도 않을 정도의 종이컵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미국의 종이컵들이 하도 그게 아까워서 나는 버리지 못하고 그걸 내가 매일 먹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한 것만도 한 70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난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산골인데 시골에 갖다 줬더니 이후에 2년 3년 후에 가도 그 종이컵을 쓰더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제가 그때 미국을 와서 보고 미국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 하는 한만 품고 돌아가다가 그때는 우리가 6.3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한일회담 반대한 것 때문에 일본에서 학생들한테 비자를 안 줬는데 특히 그때 미국 정부에서 초청했던 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은 일본에서 같이 몽땅 비자를 줘서 일본을 또 한 10여일간 그 산업시찰을 시킬 때 일본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나이 22살 때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대표가 초대를 해서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중의원 의장이야.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내가 그때 미국을 다니면서 한일회담 반대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일본 대표는 내 속성을 알고 한일회담 반대한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러나 참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또
이 식민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은 참 일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화해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언론에도 한번 난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던지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의장인데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이면에는 100년 전에 1868년도에 메이지가 유신을 할 때 메이지 유신이 메이지의 세계화다. 젊은이들을 키워서 해외로 내보내서 세상을 알게 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글로 쓰면 길전송이라고 해요. 요시다 쇼인. 이번에 아베 참배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의 묘소를 갖다는 겁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일본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854년 과거 막부 정부가 사라질 때 이제 왕정을 회복할 당시에 일본이 앞으로 세계 속에 살아남으려면은 그리고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영원히 살아남으려면은 일본은 흉년이 들면 하면 섬나라에서 그때는 식량이 화두이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식 없으면 굶어 죽는다. 우리 일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사람을 보내야 된다. 세상을 아는 미국을 이기려면 미국을 알아야 되고 미국에 가서 알아야 되고 구라파를 이기려면 구라파에 가서 구라파를 알아야 된다. 그때 집조 기술이라든가 대포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든가 이쪽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곳은 나중에 일본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게 정반대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갖고 와서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외 인력 진출시키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흑선이라는 배가 왔는데 요코하마에서 그 배 25살 때 그 배를 몰래 타고 미국을 알기 위해서 오다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본에 임기를 해서 일본서 한 2년인가 힘구수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줄기차게 우리가 세계를 알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키워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조슈, 장주라는 곳에 가가지고 송하돈수, 쇼가돈수부 그러니까 소나무 송자 아래 한자 소나무 아래 학교를 만든다. 옛날에 우리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만 고등공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을 키워서 해외로 진출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3걸이라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일본을 근대화시켰는데 그 아버지는 요시다 쇼인이고 3걸이라는 세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구모 도치미치, 개요기항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해외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여 년 만에 일본이 1945년도에 폐망을 했지만 1964년도 그러니까 폐망한 지 20년도 안 되어서 세계 16회 올림픽을 동경에서 열었습니다. 그 올림픽을 연 경기의 절반을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 동포들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60년대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일본이 잘 사는 이면에는 해외 살고 있는 그때는 자기들이 해외에 한 300여만 명이 해외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300여만 일본 동포들이 현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국에 전수를 해주면은 전수받은 기술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해외로 내보내면 해외에 있는 그 일본 동포들이 그 제품을 팔아줘서 오늘날 일본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국회 중의원 의장이라는 지바 사부로라는 사람이야. 지바 사부로 의장이 자기도 한국식민회사의 사장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때까지도 65년까지도 일본 사람들 해외로 이민 보내는 식민회사, 척식회사의 사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의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조선땅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일본이
이 척식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척식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그레이션을 이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척식으로도 번역합니다. 던져서 심었으면, 자기는 선나라니까 선박에 던져서 심기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통치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만주 우리 그 가까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시 왕조 500년 동안 유교 정신, 양만 정신 때문에 폐쇄적이고 세국적인 그런 대원의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가 폐쇄적인 정책을 써왔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못 나가게 하고 해외 문물도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병인 양로, 심리 양로 이럴 때 외세가 들어올 때 그걸 배척하는 것을 큰 애국 충전하는 것으로 여겼었는데 일본은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소화해가지고 세계화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우리한테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려면 교육을 받는 에듀케이션을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한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세계 속에 참 조선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민 사업을 해야겠다. 한국 사람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여의도에서 비행기 타고 동경 와서 동경에서 구로기로 웨이크 아일랜드 다음 사이판 미국을 돌아서 다니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좀 귀했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일자리를 주고 이랬었는데 다 마다하고 내가 한국 사람을 인력 진출시키는 사업을 할 테니까 그 허가를 해달라. 그렇게 끈질기게 싸워서 법흥이주공사라는 걸 처음 내고 있습니다. 법흥이주공사 내가 처음 내고 겁니다. 그리고 국제이주개발공사도 제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까지 거의 민간인으로 이민공사는 독점을 했었죠. 해외개발공사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해외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중에 이제 실적도 미달하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제가 법흥이주공사로 하면서 그 후에 또 이제 남민주공사 세계가 생기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94년까지 오픈할 때까지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제가 인수소 관계를 도와주고 또 그때는 동아일보의 동아방송도 있었고 중앙일보의 동양방송, 기독교 방송, KBS 이럴 때 사실 프로가 제대로 없으면 오후 2시, 3시 그 사이 기독교 방송은 매주 일요일 날인가 12시부터 1시까지 저한테 방송을 줘가지고 동아방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주고 그러면 제가 나가가지고 매일 방송했어요. 젊은이들이요. 나가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지 말고 나가라. 나가보면은 여러분들 탤런트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수만 가지 가능성이 있는 길이 있더라.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서 즉석에서 이제 질문을 들으면 즉석에서 답변해 줘가면서 그런 분들도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 라디오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소리 듣고 전화 오면은 즉석에서 대답하고 어려우면은 사무실 와라. 내 사무실 신청 앞에 어디 있으니까 오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가는 길 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하고 또 해외 이민, 해외 취업 이런 단위본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돌려가면서 한국 사람들 해외 이민 진출시키기를 독려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뼈었다 할까 잠깐 나가라. 이 좁은 땅들에 싸우면 나가라고 하는 그 동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보낼 때는 1년에 합법적으로 영주권만 줘서 나가는 것만도 5만 명 이상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단기 취업으로 나갈까지 합하면 1년에 10여만 명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해외 이주법이 1960년대 만들어지고 나서 이주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수수료도 받고 돈을 받아야 될 텐데 시행령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거의 출연하다시피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합법적으로 법에 저도 여러 차례 조사도 받았습니다. 내가 남미의 자원의 보고인 남미 쪽으로 이민을 보내야겠다. 이래가지고 남미를 돌아다녀 보는데
브라질에 갔더니 아마존강 유역이 전 세계 산소 공급량의 3분의 1이 아마존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마존강 유역을 헬리콥터를 전세해가지고 답사했었어요. 답사하다가 중앙정부에 부두대가게 됐습니다. 너 무슨 돈으로 구했느냐. 가서 4년 만에 참 이런 사람 뭐 훈장줘야지 왜 부두러 왔느냐 칭찬받아가면서 나갔고, 또 그래서 초창기에는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수술을 못 받아도 장사 사업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5만 명을 내보내면은 한 사람당 한국 돈을 한 1,000불씩 들지 않습니까? 그때 1,000불씩 들면은 그때는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항공료의 리베이트를 12% 줬습니다. 항공사에서, 노소웨스트다, 대한항공 이런 데서. 그러면 5만 명이 가면은 5천만 불의 비행기 값에 수수료만 해서 600만 불 떨어졌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사업을 아주 그래서 저는 아마존과 미국도 다 답사하고, 남태평양 섬나라들도 안 가본 값이 다니면서 섬나라에도 내가 다 사람을 싣고 다녔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에 다닐 때는 참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어떤 섬나라에 가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내가 발걸음을 나옵니다. 아, 저 한국 사람이 사는가 보다 해서 들어가보면은 그냥 때부터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은 남태평양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원형어선 많이 다닐 때 원형어선이 가가지고 만선이 되면은 일본 배가 와가지고 사가지고 갑니다. 그 참치, 아랭이를. 근데 일본 배가 늦게 오고 이러면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거기서 그냥 체제하다 보면 거기서 뭐 무슨 사다리 타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랄까 코메리칸처럼 남태평양 섬나라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에도 한국 계통 어린애들이 많듯이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때 신낙씨가 모사고 장관인데, 요즘은 외무부에서 해외 동포관계 취급했지 옛날에는 보건사회부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이주법의 목적 1항이, 해외이주법을 만든 목적이 인구의 적정을 기한다는 겁니다. 인구의 적정을 기한다는 것이 인구가 증가하는 걸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2.8% 인구 증가율이 2.8%일 때 이걸 2.7% 0.1%를 줄이는데 정부에서 300억의 돈을 줬습니다. 300억을 줘가지고 뱃살이 컸던 무슨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해외를 그때 500불씩인가 받아서 그때 예배를 했는데,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국가기관이 생겼으니까 그 국가기관에서 하겠다, 정부 돈으로 하겠다. 거기다 그때부터 국내는 정부 돈으로 하게 하고, 해외 어려운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서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연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가 항상 지도자 대회라 그러면서 투자도 유치해주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동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972년부터 참정권을 상실당했거든. 유신헌 법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민 나가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참정권을 갖게 될 거다,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오다가 그게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세계 참정권 연대라는 범시민사회단체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계속 그런 투쟁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참정권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토막 참정권이랄까 회복만 해놓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아직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 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사실 해외 동포관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50년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하면 없고, 오늘 제가 여기 들린 뜻은 지난번에 뉴욕 LA에 들려서 LA에서 갑자기 모였는데 한 80여 분이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메모에서 참고를 했고, 뉴욕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틀란타가 지금 미국의 뭐 LA, 뉴욕 다음으로는 아틀란타가 제일 동포가 많은 지역이고, 또 아틀란타 한인 사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부러 제가 한 몇 시간 좀 시간을 내서 여기 들려서 가야겠다고 스케줄, 원래는 뉴욕을 들려서 디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캐 팀만 5명이 왔는데
국회팀만 얘기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국회 들어가 보니까 해외 동포에 관심 가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첫날 6월 12일 날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첫날 선서하고 나서 5분간 얘기를 하나 하는데 해외 동포관계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외 동포가 되도록 해외 인력을 진출시키는 사업을 했고 또 30여 년 전부터는 구슬천 꾀에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조국과 연계하고 해외 동포들 간에 서로 연계해서 세계 속에 하고 글로벌 한 그런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해왔다. 나는 오직 해외 동포관계에 일만 했고 그분들의 해외 또 750만 동포들의 일부로서 750만 동포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해외 750만 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는 무엇이든지 손선해서 할 생각이다. 또 국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외 동포들과 연결해서 하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 내려주면 소속을 하겠다는 선서도 하고 왔었습니다. 그 후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형식적으로 이런 저런 안들을 내놨는데 그냥 참 말로만 내놓고 움직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65세 됐는데 그걸 55세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나는 과감하게 나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내가 세계도 유태인들의 모습을 가보면 이중국적 다 허용하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자. 그런데 아직 국민 정서가 병력 문제, 특히 병력 문제 때문에 국민 정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40세까지 정도 병력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돌리고 이러니까 한 45세까지라도 주자. 젊은 분들한테 줘가지고 이중국적을 갖고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하는데 지장을 어떻게 해야지. 한참 열심히 한 나이에 안 주고 65세 이상 된 분들만 주니까 65세 이상은 한국에 오면 전철도 공짜, 예방접종도 공짜, 모든 게 공짜입니다. 그래 좀 와서 편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 경제활동하는 거는 아주 비자기해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45세까지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10월 10일 이중국적을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그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준비를 들어가자마자 했는데 10월 10일 날 법사위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 재외동포의 소중한 그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복수국적 자의 최소 연령을 45세로 하향 조정하자라는 안을 내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 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해놨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외통위에 접수를 시켰는데 12월 8일 내가 오는 날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왔습니다. 현행 그 재외국민의 범위를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다 지원해야겠다. 30일 이상, 얼마 이상 여행하는 사람들도 넣고, 전국에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도 좀 조정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만 사실 재외동포 재단이 예산이 올해는 한 500몇십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400억입니다. 재외동포 750만이면 부산 시민이 350만입니다. 350만, 부산 시민의 2배입니다. 대구 시민이 합해서 주변 강성군까지 다 합해서 250만인데 그 사람들로 따지면 3배, 경상남북도 충청도 합평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예산 400억 원래 550억으로 11%를 지금까지 아직 확실한 건 나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도 가보면 교무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입니다. 장관급이 그 봉이 있고 유태인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한 것 없이 재래동포를 이만큼 홀대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가 다 참 거리를 하는데도 안 먹혔더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가지고 당정 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반대하려고 하는데 재래동포 제한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재래동포 제한은 산하기관으로 두더라도 총리나 또는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부의 성격을 갖는 그런 재래동포처를 신설해가지고 재래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마 모두들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선천적인 복수 국적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2012년도에 개정 국적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이 많습니다. 여기 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씨가 재래동포 관계 이 법을 만들 때 좀 졸속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새로운 국적법 보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 영주권자일 때 태어난 자녀는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직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노는 애들, 시민권자 이런 분들이 애 놓고 나서 우리의 한국에 직직되는 거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있죠. 근데 18살 지나고 한국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든가 친척 만나러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직직 해당자니까 여기서 그런 걸 해결하고 이런 국정법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한 여기 없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나 우리 애 20몇 살인데 대학교에 연수하러 왔는데 못 나게 하네. 왜 못 나게 하네? 얘가 이중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못 나게 한다. 그래 여기도 병역 이거 해결하기 전에 못 나간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는 22살까지 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본인이 불리하면 한국 국적 안 가지만 되는 거야. 요즘 이 나라에도 육군 산업학교 가는 사람들 이런 데 산업학교 가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중 국적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저쪽 국적을 포기해버려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국에서 인행을 걸게 되면 괜히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재래동포들을 배제하는 문제나 또는 정부에서 편의주의로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또 미국과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건 선천적인 복수 국적제를 개정하거나 또는 철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가지고 원전 출산자 영주 목적의 한인 2세 이런 것하고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그런 이중 국적에 대한 걱정 없이 있다가 한국에 와서 갑자기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의견 수렴해가지고 가서 전국 활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투표 관계, 우편 투표 관계 또는 인터넷 투표 관계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보완을 제안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 취재를 보고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고요. 홍준표 법이라고 해서 홍준표 씨가 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한 것이 동포사회를 아마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발의한 분들이 홍준표 의원이 자기가 했겠습니까? 보좌관들이 그걸 했을 텐데 보좌관들이 이 해외 동포 역할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많이 모릅니다. 제가 무슨 여러
이제 장합의 특강 초대받으면 동포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에 뭐 일족을 교육했다고 파티도 하고 군대도 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세계 7대 교육국이 되었다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7대 교육국 되는 것부터 우리나라가 G20에 포함되고 참 저그 반세기 만에 이렇게 발전한 모든 것이 저는 해외 살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해외 이렇게 막 그런 걸 내가 조목조목 따지면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국 응대와 조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참 해주신 분들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특히 국회 진출한 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도 참 기회되는 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어설프게 늦게 이렇게 들어가고 저도 뭐 국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인재영입위원회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서류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보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내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해외 동포들의 역할, 해외 동포가 중요하다는 얘기하면 보통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정도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재외 선천적 복속주의자도 아마 해당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해외 동포의 자질이랄까 모든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원전 추사이다 이런 거 사회 문제되는 것만 염두에 두고 법을 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이 돼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 이상 된 애들이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못 떠나고 그냥 뭐 해외한다고 쫓아다니고 많이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법안은 일부 다 돼 있는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외무국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시 또 법사위에 가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한국 내 정치적인 메커니즘 여야간의 무슨 싸움 이런 것들 지난번에 154일 동안 법안 하나 통과했다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언제 통과된다고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내년입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헌법 소원에서 이번에는 기각을 안 시키고 이거 갖다가 다시 발의해가지고 대화를 나누자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 의원님이 모르시네요. 아니요. 진전 상황을 요즘에 LA에 있는 변호사분하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걸 법안으로 개정 법안으로 세화내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일족의 교역량은 아프리카의 39개 나라의 전체 교역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 교역 부분 중에 7번째다. 그러면 1조를 교역한다는 거예요. 1조. 그렇죠. 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뭐 이래가지고 7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비행기 일정 때문에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명함들을 받으셨을 테니까 이메일로 나중에 직접 물어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점심을 좀 모시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오늘 2시간 반 늦게 눈 때문에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오시면 제가 아까 명함 드린 대로 저 사무실이 사랑방입니다. 매일 한 20여 분 해외 오신 분들 저들 사무실에서 사무실 넓어요. 국회 사무실 옛날 국회의원 사무실 2배입니다. 넓고 또 제 사무실 맞은편으로 내가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하도 일반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법을 못 사고 서울에서 제가 못 사고 보실 테니까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